중국의 한무제가 우리 한반도를 침범하고 사군을 설치했을 때 남방에는 끝내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종족이 있었다. 그들은 순수한 우리 한종족이었으니 지금의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 운거하고 있었다. 이들을 토속상으로 보아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불렀는데 대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소국들로서 모두 합치면 60여 개국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끝내 한족의 지배를 물리치고 자주성을 가졌던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이었다. 이미 농사도 짓고 누에도 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장수 또는 신지, 주일 등으로 불렀다. 어느 원시국가나 다 그러하듯이 그 우두머리가 되려면 남달리 뛰어난 힘과 슬기를 지녀서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그 어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이 지위를 상속받는 세습제도를 쓰는 나라도 없지 않았지만 사회 질서가 안정되지 못한 그 당시로서는 아무리 세습을 한들 실력이 부족하면 쫓겨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은 우두머리는 가혹할 만큼 아들을 훈련시켰다. 그 당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훈련 방법이 사냥이었다. 사냥이란 힘과 슬기를 함께 길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억수는 지리산 기슭 백여리를 차지하고 있던 큰 매패의 우두머리인 큰 매장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장차 부친의 뒤를 이어 훌륭한 장수가 되고자 이렇게 날마다 사냥으로 힘과 슬기를 닦고 기르는 중이었다. 오늘은 큰 호랑이를 쫓다가 자기네 세력권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까지 오고 말았다. 아직도 갈 길이 100리나 더 되는데 날은 저물고 비가 퍼부었다. 그래도 억수는 그다지 난처해 하는 기색도 없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다가 민가 서너시 모여 사는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저녁 때라 마을 곳곳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흘러나왔다. 억수는 몹시 시장하던 참이었다. 비를 맞는다거나 밤길을 걷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시장한 것만은 견디기 힘들었다. 억수는 그중 한 집의 살인문을 밀면서 소리쳤다. 주인장 계시오? 그러자 부엌에서 한 여인이 나왔다. 나이는 20살쯤 되었을까. 반짝이는 두 눈, 불그스레한 두 볼,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에서는 금세 이슬이라도 떨어질 듯한 너무나 아리따운 자색에 무뚝뚝하기로 이름난 억수도 잠시 정신을 잃었다. 어디서 오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찾으시나요? 음성도 맑고 부드러웠다. 그제서야 억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으며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도중에 비를 만난 데다가 날은 저물고 시장기도 심해서 잠시 머물러 갔으면 하오. 억수가 이렇게 말하자 그 젊은 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이 댁에는 부인 혼자만 계시오? 머뭇거리는 폼이 수상해서 억수가 물었다. 네, 박간 양반은 산 넘어 사시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 하러 갔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이나 저 혼자 지낸답니다. 하면서 여인은 살짝 눈웃음을 쳤다. 그 눈웃음에 억수는 그만 다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억수는 그 눈웃음 속에 사뭇 끌려 들어가려는 자기 자신의 욕정을 누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 여인과 가까이 하면 크게 불길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만 그 집에서 물러나려 했다. 그 어여쁜 안주인은 다시 한번 눈웃음을 치며 권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날도 저물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겠어요? 잠깐 들어오셔서 옷이라도 말리고 가세요. 그 말에 억수는 그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미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억수가 방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동안 안주인은 부지런히 저녁을 지었다. 얼마 후 안주인이 저녁상을 차려 들어왔다. 산촌의 오두막답지 않게 제법 풍족한 반찬에 솜씨도 짭짤했다. 억수는 두둑하게 담은 밥 한 그릇을 비웠다. 저녁을 먹고 나자 억수는 알지도 못하는 길손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오늘의 후대를 치사하는 뜻에서 두고 가리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잡은 호랑이 가죽을 내놓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자 안주인은 덥석 억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좀 더 쉬시다 가시지, 그렇게 급히.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말소리엔 원망하는 투조차 섞여 있었다. 억수라고 목석은 아니었다. 부드러운 여자의 살결을 느끼자 젊은 피가 용솟음쳤다. 억수의 손목은 어느덧 여인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여인은 억수의 허리에 매달렸다. 억수의 손이 차츰 아래로 더듬어 내려가자 여인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이때 창밖에서 한 남자가 두 사람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두 젊은이는 희희낙낙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밤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두 남녀가 즐기는 방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자 그 남자는 창가를 떠나 걸음을 재촉했다. 웬 남자가 향해 간 곳은 산 너머 마을 부친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남편의 집이었다. 여보게 바위, 자네 집에 큰 변이 났네. 어서 가보게. 괴한은 여자의 남편인 바위에게 이렇게 고해 바쳤다. 괴한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친구였다. 바위가 집을 떠날 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곧 기별을 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래서 이웃 친구는 늘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눈여겨 살피다가 길손이 든 것을 보고 창가에서 엿보던 것이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급히 통지를 한 것이다. 그럼 어디 가봄새. 바위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 바위는 이웃 친구를 돌려보내고 자기는 집 뒤로 돌아가서 창 너머로 엿보았다. 방 안에서 과연 간드러진 아내의 목소리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연방 새어나왔다. 그러다가 그 간드러진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와 거센 숨소리가 들렸다. 바위는 더 참을 수 없었는지 지푸라기를 둘둘 말아 불을 붙여들고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방 안에 뛰어들어 보니 아내는 알몸이 되어 낯선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러다가 바위가 들어서는 것을 보다 기겁을 했다. 옷도 채 주워 입지 못하고 방 한구석으로 피해 서서 오돌오돌 떨기만 했다. 억수도 잠옷 난처했다. 창피함과 뉘우침으로 낯을 붉히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바위는 무서운 눈초리로 두 남녀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당장의 연놈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바위는 그러한 격정을 꾹 눌렀다. 그가 아내의 거동을 이웃 사람에게 감시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질투가 심하고 도량이 좁은 인간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바위의 아내는 자색이 출중한 대신 남달리 경망하고 음탕한 데가 있었다. 어쩌다 바위의 친구들 중에 신수라도 훤한 자가 찾아오면 공연히 신바람이 나서 들락날락했고 게다가 힐끔힐끔 추파를 던지는 꼴이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자칫 잘못하다간 큰일을 저질러 톡톡히 망신을 당하겠는걸. 바위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웃 친구에게 변이 있으면 통지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속히 달려와서 망신을 당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한참 동안 말도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훑어보던 바위는 억수에게 날카롭게 시선을 던지며 비로소 소리를 질렀다. 너 이놈, 어떤 놈인데 함부로 남의 집에 뛰어들어 남의 계집을 농락한단 말이냐? 억수는 얼핏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곳은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난 남의 나라다. 그 당시의 부족국가와 부족국가 사이는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틈을 엿보고 약점을 노리는 적대 세력이었다. 섣불리 자기 신분을 밝혔다간 자기 자신이 어떤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과 부족들에게 어떤 누를 끼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억수는 겨우 입을 떼었다. 젊은 혈기로 철없는 짓을 저질렀소. 그 죄 죽어 마땅하니 내 목숨은 주인장에게 맡길 뿐이요. 그러나 내 신분만은 까닭이 있어 밝히지 못하겠소. 바위는 다시 젊은이를 훑어보았다.
준수한 용모며 침착한 언동이며 막대어 먹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았다. 특히 억수가 창칼이 눈에 띄었다. 자루에 달린 구슬이라든지 칼집을 장식한 금이라든지 상당히 고귀한 집 자재임이 분명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네가 내 손에 죽었을 때 시체를 어디로 보내겠느냐? 바위는 얼러보았다. 산골짝 아무데나 버려두시구려. 범이나 늑대가 어련히 처리하겠소? 차차 마음이 진정되자 억수의 언사에는 호탕스러운 봄바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너의 가족들이 몹시 염려할 게 아니냐? 바위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사냥 나왔던 길이니 실수해서 범에게 잡혀간 것으로 짐작할 것이오. 남의 일같이 담담하기까지 했다. 바위는 억수의 그 구김살 없는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노기를 띄운 채하며 이번엔 자기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인연, 네 죄를 말할 것 같으면 당장 밟아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내 먼 길을 달려와서 몹시 목이 마르다. 우선 술상이나 보아 오너라. 아내는 오들오들 떨면서 부엌에 나가 억수와 같이 먹고 남은 술과 고기를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한 잔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술을 따랐다. 바위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그 잔을 억수에게 쑥 내밀었다. 너는 장차 죽을 몸이지만 이 술이나 한 잔 들고 죽어라. 사람을 앞에 놓고 혼자 먹자니 술맛이 떨어지는구나. 단단히 마음을 정한 억수는 서슴지 않고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 그러자 바위는 허리에 찼던 칼을 쑥 뽑았다. 그리고는 그 칼로 고기를 크게 한 점 베어 먹고 나서 다시 한 점을 베어 억수의 코끝에 갖다 댔다. 먹어. 억수는 손을 대지 않고 그 칼 끝에 깬 고기를 넙죽 받아 먹었다. 간은 제법 크구먼. 자, 더 들어. 술잔이 몇 차례 더 오고 갔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돌자 바위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고기를 끼워 먹던 칼을 번쩍 들었다. 이놈, 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칼 아래 목이 달아나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하고는 손수술 한 잔을 더 따라 들이키고 나서 그렇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네 인생이 가엾어서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마. 얼른 듣기에는 취중에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바위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바위 역시 인간인 이상 한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분노에 떨었지만 그렇다고 이 젊은이를 죽이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아내가 낯선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다. 그렇게 되면 사나이로서의 창피는 말할 나위도 없고 본의 아니게 아내 역시 죽여버리거나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위는 아직도 어여쁜 아내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미련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어여쁜 아내를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새삼 불타올랐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저 젊은이의 행색을 보니 녹록지 않은 집 자제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런 자를 죽인다면 장차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그 젊은이를 죽인다는 것은 평생을 망치는 길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 몇 잔 오가는 동안에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다. 분노 대신 구김살 없고 늠름한 젊은이의 인품에 자꾸 마음이 끌리기까지 했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냉큼 이 집을 떠나라. 이 집뿐이 아니다. 이 근처엔 얼씬도 말아라. 호통을 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그 속에는 친구에게 투정이라도 하는 것 같은 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볼낯이 없소이다. 후일 때가 오면 주인장의 너그러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소이다. 어여쁜 주인 여자에겐 시선도 보내지 않고 억수는 공손히 치사하고 급히 그 집을 물러나왔다. 멀어져 가는 억수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바위는 아내의 머리채를 덥석 휘어잡았다. 인연, 네 죄를 알겠지? 바위가 소리치자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글쎄 내가 귀신에 홀렸나 봐요. 하면서 아내는 방긋 웃는 것이었다. 인연, 내 너를 마땅히 밟아 죽여야 하겠지만 더러운 정에 못 이겨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앞으로 또 그런 짓 하겠느냐? 바위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아내는 어느새 바위 목에 두 손을 감고 매달리며 아유, 그런 말씀 말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고 아양을 떤다. 똑똑히 들어둬라. 니년이 그런 부정한 짓을 한 번만 더 했다간 능지처참을 할 테니 그리 알란 말이다. 염려 말아요. 글쎄 귀신에 홀려서 그랬다니까. 바위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을 눈치챈 아내는 그 목을 감은 손에 힘을 주고 뺨을 비벼댔다. 조용하지 못할까? 바위는 아내의 팔을 풀고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단단히 일렀다. 내 이웃집에 좀 다녀올 테니 너는 꼼짝 말고 깊이 잠이 든 척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알았어요. 벼락이 내려도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수다를 떨고 나서 아내는 눈을 감았다. 바위는 그 길로 이웃에 사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이미 잠이 든 뒤였다. 바위는 창문을 두드려서 친구를 깨웠다. 그래, 그 사내를 어떻게 처리했나? 때려 죽였나? 친구는 연방하품을 하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바위는 천연스럽게 말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없다 말야. 없어. 누가 없단 말인가? 자네가 말한 사내놈이 없단 말일세. 그럴 까닭이 없는데 자네 도대체 우리 마누라 방에 딴 남자가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자네 부인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났거든. 그럼 그놈이 아직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렇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럼 나하고 같이 다시 가보세. 바위는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다.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을 와락 열어보았다. 지극히 조용했다. 불을 켜보았다. 방 안에는 바위의 아내만이 혼자서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고개만 자꾸 갸우뚱거렸다. 그러다가 그만 두 볼이 새빨갛게 상기되었다. 틀림없이 두 남녀가 수작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은 듯 하기는 하지만 막상 남자의 종적이 없어진 이상 큰 실수를 한 셈이었다. 친구는 대단히 난처했다. 경솔했던 자기의 처사가 절실히 뉘우쳐졌다. 이거 잘못 알고 미안하게 됐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갈 형국이었다. 그러자 바위는 파한대소를 하며 친구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너무 염려 말게. 그게 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 아닌가. 자네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통지를 해주었겠는가? 무슨 일이 일어난들 내버려 둘 게 아닌가? 다만 자네가 나를 너무 생각해준 나머지 헛소리를 들은 것뿐일세.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히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문득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말일세, 뜬 소문이라도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단 말이 퍼지면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니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게. 바위의 간곡한 말에 친구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를 말인가? 그 점은 아예 염려 말게. 그럼 밤도 익숙했으니 돌아가게. 정말 수고했네.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갔다. 친구의 약속대로 이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의 아내도 그 후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바위의 너그러운 처사로 큰 화를 면한 억수는 아버지 큰 외장수가 세상을 떠나자 여러 사람의 청거를 받아 장수의 자리를 이었다. 그리고 차차 이웃나라들을 합쳐서 마침내 남방에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일찍이 억수가 실수를 하고 큰 화를 당할 뻔했던 바위의 마을도 그 집의 세력 안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놈이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엄하신 처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치를 떨었다. 억수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은 몸소 신문하도록 정했던 것이다. 어쩌다 사람을 죽였는가? 고개를 들어라. 억수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죄인은 조심조심 고개를 들었다. 그 죄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자
억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죄인은 다름 아닌 바위였던 것이다. 지난 날 젊은 혈기로 실수를 하고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너그러이 용서해준 은인을 지금 신문하게 된 것이다. 동요하려던 안색을 겨우 누르고 억수는 바위에게 물어보았다.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피치 못할 까닭이 있을 게다. 어려워 말고 그 곡절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억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은연중에 은인에게 충분히 변명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바위는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억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냥을 하다가 화살이 빗나가서 뜻하지 않게 이분의 아버님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사냥하다가 화살이 빗나갔다. 억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바위를 끌고 온 사람을 향해 말했다. 내 직접 가서 시체를 보아야 죄의 경중을 가리겠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서 몸이 편치 않으니 오늘 저녁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가보겠다. 그동안 시체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라. 마을 사람이 물러간 후 억수는 바위를 일단옥에 가두고 은밀히 신복 한 사람을 불렀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느냐? 장수 어른께서 저를 대하실제 한 가족처럼 하시는데 어른의 분부라면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좋은 말이다. 너 오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죄인을 끌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슥하거든 남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다가 깊은 물속으로 던져 버리도록 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관 속에는 시체 대신 큰 개 한 마리를 잡아넣어 두어라. 네, 알겠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을 끝마쳐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하고 나중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은 곧 물러갔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돌아와서 일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했다. 수고했다. 물러가 있거라. 억수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장엄한 행렬을 차려 그 마을로 향했다. 비명행사했다는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억수는 주인을 불러냈다. 시체는 어제 말한 대로 보관해 두었겠지? 예, 관 속에 그대로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네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아라. 송사를 맡아보는 부하에게 지시했다. 송사를 담당한 부하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후 눈이 휘둥그레져서 뛰쳐나왔다. 어떻더냐? 시체는 무사하더냐? 실로 괴이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시체에 이상이 있단 말이냐? 억수는 시침을 뚝 떼고 물었다. 관 속의 시체는 간 곳이 없고 다만 죽은 개 한 마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시체 대신 죽은 개가 들어있다고? 억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관 뚜껑을 열게 했다. 물론 송사 담당자가 한 말과 같았다. 그리고 억수는 죽은 사람의 아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놈, 네 애비의 시체를 어디다 감추어 두고 관 속에 죽은 개를 넣어두었느냐? 호통 소리에 죽은 사람의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와들와들 떨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의 시체는 틀림없이 관 속에 안치하여 마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어른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기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사온데 이런 변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 변명을 다하기도 전에 억수는 다시 한번 호통을 쳤다. 나를 누구로 알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은밀히 조사해본즉 너는 바위 안에의 미색을 탐낸 나머지 여러 번 꼬여보았으나 듣지 않으므로 바위를 없애버릴 방도를 은밀히 궁리하고 있었겠다. 이것은 순전히 억수가 짐작으로 얼러본 수작이었다. 그러나 그 수작은 공교롭게도 들어맞아 죽은 사람의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억수와의 일이 있은 후 바위의 아내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정숙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미색을 탐내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수작을 걸어보았자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수작해보려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아들도 그 중이 하나였다. 무시당하거나 거절을 당하면 누구나 그 원인을 남편 바위에게 두었다. 그러니 자연히 바위가 죽어 주기라도 했으면, 아니 없애버릴 방도라도 없을까 생각해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억수가 자기의 마음속까지 샅샅이 통찰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떨렸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는데도 그 시체를 감추고 바위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꾸며댄 거지.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애비의 시체를 모욕하고 생사람을 잡으려고 한 괘씸한 놈. 혹독히 다스려야겠다. 너무나 억울한 말에 죽은 사람의 아들은 울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한 말씀입니다.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뭘로 네 말을 증명하고 뭘로 바위에게 벌을 주겠느냐? 내 너를 당장 옥에 가둬야 마땅하나 상제가 된 몸임을 특별히 살펴서 너그러이 용서해주마. 그 대신 다시 바위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거나 그 아내에게 욕심을 낸다거나 하면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얼러놓고 돌아가서 곧 바위를 석방했다. 옥에서 풀려나오자 바위는 꼭 꿈만 같았다. 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런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풀려나오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바위는 의혹 속에 여러 해를 지냈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덮으며 흘러갔다. 바위가 실수해서 마을 노인을 죽인 일도, 그 시체가 한밤중에 죽은 개로 변한 일도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장수어른께서 부른다고 바위에게 전했다. 바위는 가슴이 뜨끔했다. 지난 날 너무 쉽사리 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늘 이상히 여겼는데 이제 와서 신문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위는 궁궐로 향했다. 궁궐에 도착해서 온 뜻을 전하니 궁인들은 바위를 맞아 정중히 침실로 안내했다. 침실 안, 커다랗고 화려한 침상에는 장수가 누워 있었다. 지난 날 만났을 적에는 혈기왕성한 장수였는데 이제는 장수도 다 늙었다. 늙었을 뿐만 아니라 중한 병이라도 들었는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몹시 초췌하고 세잔했다. 바위가 들어서자 장수는 손짓으로 궁인을 내보내고 바위를 자기 머리맡으로 불렀다. 잘 왔소. 네, 전부터 그대와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까닭이 있어서 이루지 못했소. 이상한 말이었다. 장수어른께서는 전부터 소인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다뿐이겠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이란 말에 바위는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나? 그렇소. 젊은 혈기로 그대 부인을 범했을 때 그대는 내게 벌을 주지 않고 내 허물을 감싸주지 않았소? 그래서 지난날 사람을 죽였을 때 벌을 주시지 않고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온당한 처사는 못 되었지만 그대의 은혜를 잊을 길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오. 그리고는 지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진작 이 일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대 마음을 괴롭힐까 염려되어 잠자코 있었으나 이제 신병으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일을 밝히고 죽으려는 것이오. 바위는 억수의 지극한 보온에 정해 그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억수는 세상을 떠났다. 어질고 밝은 우두머리였다. 백성들은 모두 애통에 맞이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하는 노인이 있었다. 장례 행렬이 멀리서 나타나기 전부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통곡을 하는 이 노인은 장례 행렬이 앞을 지나가고 멀리 보이지 않게 된 후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노인은 바위였다.